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잠실에서 일어나는 살벌한 분위기 순식간에 얼어붙었다는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위기 언제까지 이어질까, 어떻게 될지 좀 전망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시장 회복의 상징이 된 곳이 어디죠? 잠실이죠. 6월달 들어보면서 잠실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 23억 1,500만원 거래, 엘스는 무려 23억 5천만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5월달까지만 해도 22억이 거래됐는데 지금은 23억 중반부터 대부분 호가가 시작하고 있죠. 잠실 리센츠 고점 대비 하락률 봤더니요, 22억 5천에 거래된 것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입니다. 근데 현재 22억 5천이 아니라 23억대 호가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 내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올해 1월 달에 어디까지 떨어졌었다? 18억 2천까지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1.3%에서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에서 15%까지 회복했다는 거죠. 그 아래에 위치한 레이크 팰리스도 볼게요. 얘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16.3%예요. 근데 얘는 5층짜리 저층 기준이거든요. 그럼 실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29.4%까지 갔다가 현재 절반 이상 회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6월 시작하면서 잠실에서 들린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수요자가 꽤 많더라, 집 보는 사람 많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매수를 결정하니까 매물을 걷어들이더라. 계좌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 야, 이거 순식간에 전고점 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잠실 지역에서 6월 시작하면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부터 잠실 지역 부동산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크게 줄었어요. 너무 조용해 분위기가 살벌할 정도. 결국 저는 올 것이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잠실 지역을 노렸던 실소자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아니, 호가가 23억 5천부터라고? 차라리 그 돈이면 더 보태서 강남 간다, 또는 차라리 둔촌주공 입주권을 사겠다, 차라리 그냥 약간 저렴한 고덕동을 사겠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대체제를 찾다 보니까 강남 상구의 급매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지역은 절대 자기만 오르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둔촌주공도요, 그 비싼 투자금 많이 들어가는 입주권도 지금 수요가 많이 붙어서 국평 기준 17억대도 매물이 거의 다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 남았을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집값 회복 시기에 특정 지역만 과열되긴 쉽지 않아요. 잠실 대체 지역까지 모두 상승하면 그때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임이 결정될 것이다.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에서 15%까지 회복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줄 다리기가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팽팽한 상황에서 매도자, 매수자 누가 이길까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 변화를 봐야 돼요. 이제 얘가 시장금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지금 예금금리 기준으로 이번 달 올해 들어서 3.4에서 3.8% 왔다 갔다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3.5가 됐든 3.8이 됐든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근본적인 틀, 기준금리 3.5%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시장이 좀 더 큰 폭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준금리보다도 차라리 전셋값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키포인트, 바로 전셋값이죠. 자, 전셋값이 상승한다는 건 투자자, 실소자, 매수 증가를 부르게 됩니다. 얘가 마법과 같아요. 그리고 전셋값이 떨어지면 투자자, 실소자, 수요 감소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여전히 많은 실소자들이 왜 집을 안 산다? 투자자들이 왜 집을 안 산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매매 전세 동반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죠.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크게 올라가는 순간을 기다려야,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좀 더 반응할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반등한 지역이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변화 전까지는 저는 전세 가격이 더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세 가격, 매물수 줄어드는데 확 뛰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이제 적지 않은 매물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좀 더 반응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8월, 9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을 보면서 다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전망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급반등한 곳은 보합 가능성이 있어요. 금리 인하 전까지요.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지역이나 단지 여전히 매력적인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유한 데가 꽤 있거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25%, 6%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 지역은 서서히 수요가 유입되면서 강보합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게임 체인저 결국 금리잖아요. 자, 이 금리는 물가를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중요한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산자가 도매상이 판매하는 가격의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의 선제 지표로 나와 있는데 0.6%가 시장 전망치 1.2%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요,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이었어요. 와,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있으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가 간혹 있거든요. 다 보시면 이때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 기준금리 인하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선제지표로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물가지표 보실 때 꼭 두 가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공산품에서 음식료품 그리고 서비스 품목 중에서 음식업 및 숙박요금입니다. 자, 얘가 근원 물가를 결정하는 키포인트라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된 거 보니까 응식료품 같은 경우는요, 전년 동월 대비 7.3%, 전월 대비 0.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월달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0.5에서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음식점 및 숙박요금, 외식요금이요, 5월달에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4월달 7.6에서 7.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의미 있는 하락을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의 문제인데, 얘가 이제 외식 요금하고요, 이제 공산품, 가공식품 가격 때문에 안 떨어지고 있었는데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 실적도 발표가 됐어요.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5.3% 증가했대요. 이게 10개월 만의 증가세라고 합니다.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2.0% 감소했다고 나타나요. 자, 물론 이것만 봐도 두 자릿수 감소세가 나타나다가 이거 최악의 상황 탈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자, 근데 보통 이런 수출 실적은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비교를 합니다. 작년 6월에 어땠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022년 5월의 수출 증가세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1.3% 증가했는데 2022년 6월의 수출 증가율은 5.4% 증가로 크게 감소폭이 나타납니다. 이 이후부터 대한민국 수출 감소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침체로 들어갔죠. 작년 6월 자체가 그리 좋지는 않았구나. 물론 이런 거 감안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출 지표는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얘가 기준금리 인하에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은 대한민국 성장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한 성장률과 물가는 기준금리 인하에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려면 무엇이 필요한다? 먼저 잠재 성장률 미만의 경제 성장률이 나와서 침체가 나와야 되고요. 2% 수준의 물가 상승률, 또는 2%가 되지 않더라도 2%로 물가가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금리 인하가 가능하거든요. 현재 잠재 성장률 미만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 상승률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전망, 이제 물가 상승률에서는요, 근원 물가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내년에 한국은행이 근원 물가를 얼마를 잡았는지 아세요? 2.1%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근원 물가가 2.1%로 낮아질 것으로 봤어요. 자, 현재 기준금리가 3.5%고 경제 성장률이 1.4%인데 내년 상반기 때 근원 물가가 2.1%로 낮아진다? 그러면은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부동산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1,000만 원 오르냐 1,000만 원 내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됐을 때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대로 본다면
내년 상반기부터는요,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그에 따라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형성될 겁니다. 그에 맞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 지금이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움직이면 분명히 늦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지금 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담아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실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